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도요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신 뇌과학 뉴스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해드릴 이 최신 뇌과학 뉴스 남양 특집도 아닌데요. 들으시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시고 무섭다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받아들고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아메바에 감염이 됐는데 이 아메바가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뇌를 먹는 아메바가 존재하는 건 좀 놀랐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이게 미국 질병센터 보고인데 이건 아주 특수한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일종이긴 하지만 뇌를 먹는다 하는 그런 정말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끔찍한 아메바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여름에 더운 지방에 즉 그래서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 잘 발생을 하고 습도가 높고 그런 강이나 호수가에 이게 잘 발생을 합니다. 네네. 이 희생자가 된 소녀도 얼마 전에 그 강물에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이 아메바에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이 아메바는 뭐 흔합니다. 그러나 감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아메바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염이 되면은 정말 무서운 99% 치사율이라 그런가 뭐 끔찍한 거죠. 예.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증여가 보고된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아메바가 뭐 정말 뇌를 먹는다기보단 뇌를 파괴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한국에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 좀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요즘 비만에 대해서 관심 정말 높은데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쥐를 이용해서 이 비만에 관련된 놀라운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만과 납이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 납 중독이 나쁘다는 거는 알았지만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참 비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이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엄마 쥐를 그렇게 납이 든 음식을 먹인 엄마 쥐하고 또 안 든 쥐하고를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아기 쥐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납을 먹인 쥐들은 확실히 이 식사의 양도 많아지고 또 이 체내 지방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인슐린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산소 탄산가스 교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 에너지 소비량도 아주 적어지고 그렇게 뭐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이런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제는 이 공산품에도 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여자다 보니까 이 중금속, 납에 관련해서 화장품의 규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었는데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중금속 중독, 중금속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뇌과학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주제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이번 주제는 참 흔한 주제입니다. 이 누구나 없이 하는 걱정거리인데요. 저도 걱정이고 제일 걱정이 많죠. 그래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해도 될 걱정까지 우리가 다 합니다. 도대체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길래 걱정하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가 도대체 어떤 뇌를 가진 사람들이 걱정을 더 잘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의 묘과학 이런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 접하게 되는 각종 사건 사고부터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까지 항상 고민과 걱정에 빠져 사는데요.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걱정은 진화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다양한 불안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알아보고
지나친 걱정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까지 걱정에 사로잡힌 인간의 뇌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은 걱정에 사로잡힌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문가가 나오시나요? 오늘은 저 김경일 교수 모셨습니다. 걱정하는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교수님. 네. 그럼 도대체 걱정을 왜 하게 되는 건가? 저도 뭐 항상 걱정과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녹화가 잘 될지 안 될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걱정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걱정하는 심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그 욕구와 관련 있는 게 걱정인데, 그런데 그 미래라는 게 대부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들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 내리면 그게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수십 개의 걱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에 또 몇 가지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내리는 결정들이죠. 그럼 그 깊은 정도만큼 또 걱정의 그 크기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이라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삶에 따라오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걱정을요, 좀 정신 분석적으로는 이건 하나의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걱정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요, 아주 짧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라는 놈은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정말 짧은 0.01초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도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원시적인 감정인데, 감정에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도체는 똑같은 자극을 주더라도 편도체는 항상 걱정하는 쪽으로,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느 쪽으로 정말 자극을 하느냐, 주의를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성상이 달라지는데, 불행히도 편도체는요, 이게 좋은 감정은 기쁜 감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전부 나쁜 감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편도체는 나쁜 감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왜 그렇게 나쁜 감정이 많으냐? 기왕이면 좋은 감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러나 이 편도체는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걱정을 하고, 내가 그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편도체는 우리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쁨보다는 먼저 걱정을 없애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편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느 쪽이냐 그러면은 편도체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내 자신의 그 안위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쁜 감정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걸 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이 더 발달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 공감하는 것보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는 게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데는 확실히 좀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자연적인 그런 그 위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식자들을 대부분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인간이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안 좋은 것과 그다음에 불안한 것 그리고 공포를 적정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과일반화 혹은 과대하게 포장해서 받아들이고 조금 전달을 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요, 가령 바스락하는 소리에, 특히 이제 밤에 혼자 있으실 때 여자분들은 뭐 못 견디죠. 저기 무슨 뭐
귀신. 그죠. 무서워 잠 못 자요. 뭐 그런 건 없는데도 네. 혹시 뭐 강동강 이제는 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위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뇌는 그런 밤에 예를 들면은 일어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자기 생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자칫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이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흔히 볼 수 있는, 심지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아마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자꾸 전해지니까 네. 아마 사회적인 불안으로 더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인 측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엉뚱한 것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총기류에 희생당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냐, 당신이 혹은 당신이 다른 종류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로 물어보면 대부분 총기류에 의해서 자기가 희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자기 집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우리 마을에 총을 들고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경계하면서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실제로 자기 집에서 자기를 언제든지 굴러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 계단의 낡은 카펫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너무 과하게 가지면 정작 신경을 써야 될 때 우리가 불안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불안을 느끼면요,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일어나기가 힘든 일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겁을 집어먹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못할 수게 하는 것이 이게 또 불안의 이 뇌 하나의 기전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뉴스나 영상 자료들이 자꾸 그런 쪽이 많으니까 사실 인간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을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리로 나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 얼마나 걱정하는 뇌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걱정과 뇌에 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연이은 대형 사고와 각종 범죄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 사건들인데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죠. 이 불안 반응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신체에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간혹 불안을 과도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장애인 범불안 장애입니다. 이처럼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사회를 살아갈 때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불안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앞선 걱정을 하는데요. 확률상으로는 글쎄요, 뭐 대략 봤을 때 한 10,000분의 1 정도? 저한테는 막상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률이 적어도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확률이 적다고 해서 꼭 남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확률과 무관하게 일단 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주변에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불안한 심리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나친 걱정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 그 원인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 살아있는 야생의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계속해서 도전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산악자전거 구간으로 넘어간 에딕츠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더욱 길을 재촉합니다.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배에서 내려서 자전거로 갈아타니까 정말 신나네요. D팀들이 선두인 에딕츠의 뒤를 바짝 쫓고 있지만 앞으로 혹독한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사건, 사고와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접해봤는데요. 사실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 정말 끔찍한 사고에 당할 확률은 적잖아요, 살면서. 오히려 사소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당할 일이 더 많죠. 근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확률이요? 그래요. 우선 이제 가깝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면 교통사고인데, 네네. 그 교통사고도 실제로 그 발표에 의하면은 그저 평생에 일어날 확률은 3사람 중에 1사람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뭐 경미한 이 접촉사고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경우는 1%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조종사들한테 당신들은 그 하늘에 날아다녀도 비행기로 추락하면 뭐 끝이니까 겁이 안 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길에서. 그게 훨씬 더 많다는 네네. 이야기죠. 예. 그러듯이 우리가 이 사고 확률은요, 따지고 보면 복권 당첨률과 같다 그럽니다. 그게 뭐 얼마나, 840 몇만 분의, 841만 분의 1이라 그럽니다. 복권에 당첨될 네, 확률이. 그쵸. 이렇게 사고를 당한 확률이 그렇게 적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그 걱정하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심각해지면은 병적으로 될 수 있고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불안장애라고 보통 불리는 네. 그런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굉장히 사소한 요인이나 아니면은 작은 장면만 보게 되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면서 이제 굉장히 생생하고 심지어는 막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그 영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느끼면은 내가 무언가 안 좋은 걸 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제지만 사실은 생각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그 불안을 일으킨 요인이 가지는 확률을 무시하고 이제 내 강한 느낌만으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이후의 상상까지도 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뭔가 치료적인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요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양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그 생각의 초점을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양을 줄여주면서 네네.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요. 뭐 대상회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병이 걱정병,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대상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게 걱정은요, 크게는 이 해결성 걱정이 있고 신경성 걱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입학 시험이다. 근데 걱정도 없이 쫄랑거리고 돌아다니다 내일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신경성 걱정입니다. 물론 이제 해야 될 걱정도 너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 전두엽에 대상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데 거기는 우리가 모든 이런 정보들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고 감정 조절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뭐 정말 겨우 토끼 한 마리 나타나는데 마치 호랑이 나타나듯이 막 놀라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심지어는 뭐 정말 실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대상회의 병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두엽에 이 대상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연성이 없습니다. 첫째는요. 그렇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든가 뭐 작은 실수를 했다든가 이걸 두고 그걸 꾀거리고 그걸 못 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이 부하도 못 견디죠. 그런 상사 밑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런 사람들은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요 정도의 사건이 생겼을 때는 요 정도의 걱정만 하면 되고 요 정도로 편도체 반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그 조절하는 데가 이 대상회라는 곳입니다. 대상회에 지나친 활동, 과잉 활동으로 걱정병, 불안장애, 걱정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대상회가 과잉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걱정 단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불안장애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나한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체크한 항목이 총 몇 개가 되는지를 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리스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과도하게 걱정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도 팔자라는 핀잔을 종종 듣는다. 2번.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심한 절망을 느끼며 변화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3번. 대화를 하면 시비를 가리는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의견에 적대적인 편이다. 4번. 사소한 말다툼으로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끊은 적이 있다. 5번. 업무를 이행할 때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6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아니요 또는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7번. 어떤 일이든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전전긍긍한다. 8번. 늘 하던 방식으로 방을 정리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9번. 알코올 의존증으로 충동적인 쇼핑, 병적 도박 등의 중독 경향이 있거나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 10번. 화가 나면 고통을 느낄 정도로 폭식을 하는 등 자학적인 행동을 보인다. 자, 10가지 항목을 알려드렸는데요. 박사님, 이 중에서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자주 그렇다. 여기에 5가지 이상 항목을 체크한 사람은 정말 과민성 걱정증이고 이 사람은 정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대상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굉장히 그 별것 아닌 일을 막 놀래가지고 이런 그 컨트롤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항상 어떤 문제가 탁 떨어졌을 때 자기 감정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은 의지 밖에 있는 거니까. 아니, 이거 서인 하는데 이거 좀 뭐 줄이자 그런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자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내가 이만큼 놀랄 일인가? 또 우리 직원이 그 실수를 좀 잘못했다고 괜히 내가 너무 바쁘게 시간을 줘서 그 아이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감정 해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상황을 참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네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주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래도 안 되면은 가령 요즘은 뭐 음악 요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명상도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선생님도 그런 환자 들어보셨죠? 어떻게 치료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명상이 진행이 되면서 예. 생각의 양도 좀 줄어들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정작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합리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힘들을 이제 많이 그 치료자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증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박사님 명상법을 좀 알려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요. 명상법 어떤 건가요? 명상은 일단 이제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네. 우선 허리를 쭉 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의자에, 이 무릎에 손을 조용히 얹고, 눈을 감고, 턱을 앞으로 당기고, 호흡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쉴 때 특히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다 내뱉는다. 그렇게 되면 절로 정말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되죠.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상당히 걱정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각종 걱정과 불안증으로 인해서 병까지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신장애들이 이런 걱정과 불안증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어떤 식으로 병이 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명상법 외에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범죄,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걱정거리도 그만큼 늘어났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생활고와 취업난, 고용 불안 등 온통 걱정할 것 투성인데요. 이런 불안증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가중되면 병적인 불안장애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불안장애, 흔히 불안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범불안장애인데요. 핵심 증상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져 있고 비합리적이죠. 또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걱정이 집착하느라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현대인이 많이 겪는 불안장애 중 하나인데요.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공황장애 증상을 고백해 화제가 됐었죠. 공황발작이라는 극심한 불안 공포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실제로는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위급한 상황으로 잘못 인식해 신체가 위험을 느꼈을 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작 후에는 생활과 행동의 제약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사회공포증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포증인데다 특히 환자의 심리적인 특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질환인데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 반응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나 업무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강박적 사고를 막거나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주로 아이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과 떨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이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격 같은 기질적 요인과 함께 부모와의 애착 관계, 양육 태도 등이 영향을 끼치므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양육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돈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돈걱정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돈걱정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식욕부진과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우울증 등을 동반하며 신경질을 내거나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만큼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크죠. 이런 걱정이 지나치면 근거 없이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이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식은땀, 기침, 체증 등 가벼운 증세를 확대 해석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도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정도가 심해지면 신체 망상 수준까지 올 수 있으며 과반수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걱정과 불안이 과도하면 병적인 상태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적당한 걱정과 불안은 위협에 대응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줄여주기도 하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걱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나치면 병이 되는 이 걱정. 교수님,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죠. 인간이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지능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100개의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어찌 해볼 수 있고 나의 노력 여부 여하에 달려있는 걱정거리들은 4%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니 젤렌스키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내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사실 나와는 무관한 걱정이고 거의 20%가 넘는 또 다른 것들은 이미 일어난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노력 여하로 뭔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놔버릴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나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건데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지금 너무 도처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다른 동네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연령대에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니면 근심 걱정거리들을 내가 가져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럼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이기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정말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자아들의 영향을 별로 안 받게 됩니다.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평균적인 자아의 영향을 받는 혹은 평균적인 자아에 매몰되는 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요.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 인류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본능이 좀 충족됐을 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네. 굉장히 배가 고픈데도 아직 음식을 못 먹은 상태에는 지구온난화 같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근심 걱정을 하죠. 그렇죠. 네. 사람이 까칠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리학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만한 행복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해지자. 본질을 보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가면요. 네. 사실은 근심 걱정할 이유들이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네, 많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생각을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쪽에까지도 들어가는 걱정들은 별로 좋은 걱정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탐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걱정들은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걱정들이겠죠. 네, 이 걱정과 불안이 결국에는 인간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준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게 나의 상태를 맞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무방비 상태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의 양을 적정 수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서 생존력을 높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불급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걱정 못지않은 다른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정서들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게 이제 단서가 슬픔 같은 거예요. 걱정만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심리학이 그 걱정은 많은데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그걸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자체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인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그 외에 그 걱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적절한 또 다른 2차적인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이면 걱정되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전국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죠. 걱정만 하고 불안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게임을 그만두고 합리적인 결정인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엄마가 굉장히 슬프겠구나. 이 결과를 내가 받아들고 난 다음에 나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 걱정이 구체화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감성지수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종류의 정서도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걱정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아우른 범주 이름이죠. 이 범주 이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쁘다고 부르지만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사실은 걱정들을 좀 더 쓸모있고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걱정. 그 걱정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을 짓누르던 걱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물이 담긴 유리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각자 생각하는 컵의 무게가 다를 텐데요. 컵의 무게를 직접 재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이 남자가 컵을 몇 분 더 들고 있으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컵의 무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컵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컵을 들고 있었으니 팔이 저리고 아플 겁니다. 이 물컵을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무감각해져 근육경련과 마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컵의 무게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남자의 팔을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컵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걱정을 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걱정의 크기와 무게가 다른데요. 가벼운 무게의 컵이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힘든 건 당연한 일이죠. 어떤 걱정이건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더 힘들 뿐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당신이 들고 있는 걱정의 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컵도 걱정도 내려놓으면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프랑스 철학자인 알랭 바디우는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이는 현명한 걱정은 하되 불필요한 걱정에는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공자는 생각이 천리밖에 있지 아니하면 근심이 책상과 자리 밑에 있다고 했는데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걱정을 몰아내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명언입니다. 적당한 걱정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지만 지나친 걱정은 몸과 마음, 삶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걱정하는 뇌, 이 걱정과 불안을 잘 발전시키는 좋은 긍정적인 힘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걱정병에 쌓여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이 걱정의 가장 큰 뿌리에는 이제 불안이 있죠. 근데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꾸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걱정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걱정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데서 조금도 바꾸기 싫다.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걱정들은 우리가 조금 그 걱정을 한번 걱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 걱정도 팔자라 하는 말도 있거든요.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도 걱정을 즐기는 듯한 이런 환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걱정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든지 우선 자리로 옮겨드는 방법도 있고요. 뭐든지 행동으로 옮겨라.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걱정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김경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걱정하는 뇌, 이 걱정에 빠져있는 뇌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브레인 특효 처방전은 어떤 건가요? 그래요. 이에 걱정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라. 가령 이제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가령 고소공포증 환자들을 2층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아래층에 살아서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는요, 자꾸 높은 데를 피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뭐 변기도 물론 못하고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폭포요법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아예 그러면 걱정거리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그러면 데리고 의사가 저 한 20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직면하라. 이게 폭포요법이에요. 네네. 정말 그 무서워하는. 그리고 가보니까 그래도 이 자기 믿는 의사가 같이 가니까 그 별거 아니거든요. 별일이 없어. 그러더라. 괜찮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그렇게 이 걱정은 달아날수록 더 무서워지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실체를 파악을 하고 한번 정말 폭포요법으로 우리가 한번 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과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직면하는 것. 결국 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나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오늘은 실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어증이란 소리를 내는 구음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뇌의 손상 때문에 언어 기능의 일부를 손실하고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실어증은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된 브로카 실어증부터 알아볼까요? 1861년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폴 브로카는 텐이라 불리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텐이라는 단어였다고 하는데요. 이 증상이 뇌 한 부분의 손상 때문이라고 확신한 브로카는 몇 년 후 환자가 죽게 되자 그의 뇌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뇌의 한 영역에 큰 손상이 있었다고 하죠. 손상이 발견된 뇌 영역은 폴 브로카의 이름을 따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브로카 영역의 손상이 실어증의 원인임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독일의 의사 칼 베르니케도 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실어증이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발견하게 된 실어증의 원인은 그의 이름을 딴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 때문이었던 거죠. 브로카와 베르니케 실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뇌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에 장애나 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언어 장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손상된 영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다릅니다. 브로카와 베르니케 실어증 역시 상당히 다른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생성과 문법의 주되게 관여하고 언어의 이해에도 관여를 합니다. 생성은 말하고 쓰는 것을 의미하고 이해는 듣고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면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의 의미, 언어의 이해에 주되게 관여합니다. 즉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할 때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브로카 영역에 전해지고 또 브로카 영역에서는 문법에 맞게 말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은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잘하지만 읽거나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말을 할 때는 모든 문법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단어만 늘어놓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Knees and ankles. What'd you do about it? Home, doctor, and legs, walking, no good. 반대로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을 입으면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하는데요. 억양이나 제스처도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있어서 유창해 보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What's this? You know, the big end right there. End of the football. End of the football? It influenced the football right here. They cause it in, see? Yeah. The end of it, see? Yeah. Oh, we have other things, see? I don't understand. 브로카와 베르니케 실어증의 공통된 증상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 영역을 다친 환자들은 들린 말을 그대로 입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또 베르니케 영역은 들리는 말을 해석해서 브로카 영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올바로 따라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뇌 손상으로 일어난 실어증. 이 실어증 증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실어증은 보통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면 더욱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겠죠. 브로카 실어증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And what happened after the stroke with your speech? Well, I can't. You have speech problems? Yeah. Do you know what that's called? Yeah. Aphasia. Yeah, good. I haven't heard you say the word before. I write it down. And that helps? Yeah. Okay. 또 베르니케 실어증의 경우에는 이상한 말을 끊임없이 고쳐주고 제대로 된 문장을 따라하게 하는 등의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Okay. The next word is hotel. Hotel. Watch me. Relax your jaw. Watch me. Hotel. Hotel. You're giving me a in the middle. Watch me. Relax. Hotel. Hotel. Cool. You hear that? You're giving me in the middle? I can't do it. Let's try just throwing it away. Okay, watch me. Hotel. Hotel. Better. That was better. That was better.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이 뇌가 손상되면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손상되지 않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관리하고 아껴줘야겠죠.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걱정하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준비해 두셨죠? 네. 요것은 이제 뇌 영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위는 특히 이제 감정에 민감하고요. 또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고 네. 또 여기가 좀 과열이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아주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또 과격해지고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뇌의 어떤 부분일까요?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편두체, 2번은 편구체, 3번은 편두선입니다. 셋 중에 어떤 편으로 시작하는 말이 정답일까요? 이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시다 하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정답 퀴즈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름과 정답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분들에게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걱정하는 뇌에 관한 알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대한민국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요. 이게 오늘은 걱정 이야기를 하고 보니 골치가 아픈데 네. 이게 걱정을 하면 두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통의 실체가 뭔지 네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실제 머리가 아플 때 우리 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두통의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만성적으로 저도 두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두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다음 주에 그 비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